지금은 그냥 잘못 들었어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저는 상품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손익은 투자는 기초 자산을 잘 골랐으면 되는 일 아니에요. 지금도 H지수 아닌 자산을 골랐으면 되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춰져서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저 레벨들을 조절해서 상품을 디자인할 의무가 있겠죠. 특히 은행이라면. 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요한 쟁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때 50%라 그랬어요. 약간 우기는 느낌. 이게 저는 이제 약간 우기기보다는 뭔가 논리적으로 서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금융상품 투자에 있어서는. 그냥 뭐 들었다가 손실나면 물어달라고 그러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발전되는 가능성도 없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는 은행은 이제 ELS를 안 팔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케빈강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어제 이 ELS 관련돼서 손실을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기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상황에 따라서 100% 받을 수도 있고 0%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랩의 케빈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예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 ELS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발표가 된 거죠? 네, 발표가 됐고 네. 이미 뭐 연합인포맥스도 그렇고 네네. 다 이미 다 발표를 다 한 거를 방송을 다 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과거에 DLS 했을 때보다 훨씬 일단 관련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관련자. 관련자라는 게 네. 투자자 횟수가 뭐 몇천 명인데 이건 몇십만 명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생기고 막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섞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이거 세금으로 물어주는 일만 생겨봐라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다 물어내라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질 것 같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 감독원은 DLF 때보다 그러니까 펀드로 나와서 이제 있었던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신속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당사자들끼리 잘 합의해라. 이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런 식의 최종 아웃풋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도 왈가 왈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배상을 더 잘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의사로 투자를 한 건데 그걸 물어주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양쪽의 네네. 상황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있는 상태여서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선거용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어느 선거 쪽으로 했을 때도 누구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이쪽이 다수냐 이쪽이 다수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의견들이. 그래서 그 내용들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네. 이제 연합에서 이미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미 설명을 다 하신 자료들이나 영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은 틀리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에 DLS 때 예전에 DLS를 펀드에 넣어서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DLS 때 했던 거랑 그 다음에 ELS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2019년도고 지금이 2024년이니까 5년 전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라임 옵티머스 사태도 있었어요. 그죠? 그때들의 이제 이런 분쟁들이 계속 있었고 그걸 이제 물어주는 상황들이 계속 나왔었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라임이랑 옵티머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사기에 가까웠어요. 거의. 그래서 라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물어주는 상태가 됐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기본 배상 비율이라고 해서 이거 이상은 무조건 물어줘. 이런 상태로 된 것들이 60%, 55%, 뭐 50% 그래서 은행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배상을 해주는 것들이 결정이 되고 대부분은 이제 전액 배상해 준 걸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뉴스에서는.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라임 때랑은 좀 다르다. 그러면서 설명할 때 이제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는 라임 같은 경우는 원래 망가진 원래 썩은 자산을 넣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처음부터 이상했던 거죠. 그에 반해서는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들어가고 나서 팔리고 나가보니 나빠졌어. 이렇게 된 거여서 이거 두 개도 좀 다르다. 그래서 손실 발생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배상되는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DLS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ELS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퍼센티지만 바꾸는 거예요. 네.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더 물어줘야 돼. 맨 마지막에 최소는 얼마 정도 깔아놔야 돼. 그 다음에 이건 투자자 보호라는 부분도 있지만 투자자가 의사결정한 거니까 자기 의사결정에 따라서 실제로 손익이 발생하는 게 맞잖아요. 뭐 자기가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나면 돈 달라고 그러고 또 수익이 나면 그냥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시장경제 체질을 무너뜨리는 아예 원천적으로 제일 나쁜 일이니까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매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기본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더해줄 거, 뺄 거를 결정해서 더해주면은 100까지 올라갈 수 있고 빼면은 0까지 내려갈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무슨 뭐 나이, 뭐 투자한 금액, 그 다음에 횟수 뭐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다 맞춰서 해라. 라고 하는 건데 DLS 때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만 생각을 해보면 공통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판매 기간이 잘못했어. 이만큼 무조건 깔아줘. 그냥 일단. 네, 그게 차이가 나요. 과거에는 그 DLS 때는 25%였는데 전체 합쳐서 내부 통제 니네 잘못했어. 처음부터. 뭐 이런 걸 가지고 20%는 똑같은데 실제로 고위험 판매, 고위험 상품이었어. 라고 해서 네. 5%를 더해서 25는 깔아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번에는 10%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대면인 경우에. 거기다가 온라인으로 판매했냐, 또 대면으로 판매했냐, 은행에서 팔았냐, 증권사에서 팔았냐. 이거에 따라 또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네. 똑같은 ELS여도. 그러면 어디 가서 가입했느냐. 그다음에 이게 또 전문 투자자냐, 전문 투자자 아니냐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금을 들었던 사람이 ELS 들은 거냐. 아니면 그냥 펀드 들고 이런 투자했던 사람이 들어온 거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가산점이 생겨요. 그다음에 이제 차감 항목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주기로 했던 돈에서 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마이너스 없애겠다는 거니까 그런 걸 보면 ELS 투자 경험이 많으면은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에요. 그다음에 과거에 손실을 본 적까지 있으면 감점을 많이 당해요. 모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내가 손실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네, 몰랐다라고 그러고 돈 달라는 거잖아요. 네. 네, 물어달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섞여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 투자가 같은 경우는 넌 전문이잖아. 금액도 크잖아.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봐도 돼. 이런 기본적인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개인들 중에 전문 투자자를 받을 수 있는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안 받아야 이렇게 잘못됐을 때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결국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땐 달라고 그러고 싶은 부분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양쪽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누구 편의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면 되게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포인트들을 지금은 그냥 기관이 팔지 말았어야 될 걸 팔았어, 은행이. 이걸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거가 100% 잘못된 의견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약간은 지금 보시면은 증권사 대비 은행이 판매한 금액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증권사가 이제 38%, 은행이 61%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실제로 손해난 금액들을 보면은 지금 예치 지수를 팔아서 손해난 금액을 보면은 은행이 거의 다예요. 네. 왜일까? 라는 물음표가 던져지죠. 그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증권사에는 65세 이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은행에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은행에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은행도 순서대로 거의 뭐 국민신한, 농협, 하나 뭐 이런 순서로 내려가요. 네. 많은 순서가. 상반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순서가.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결국 지점 많은 부분들, 그 다음에 고령자가 많은 부분들, 예금했던 부분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은행들도 책임에 대한 거를 면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2019년도에 한번 못 팔게 막았거든요. 감독원에서. 막았는데 은행끼리 이제 팔 게 없다. 이거 팔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도 나 ELS 들고 싶어. 라고 와서 나 사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열어서 다시 하게 해주면서 이제 지수만 하게 해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면 KB 같은 경우가 제일 크죠. 상반기에 상환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판매량도 많아서도 있지만 뭔가의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매사들의 책임도 있고
분명히 불안전 판매라는 이슈가 있어요. 이슈는 굉장히 네. 이어져 왔기 이어져 때문에 이 조사도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예적금을 들러간 80대가 그쵸. 뭐 손해를 봤다. 그러면 몇 %, 가능하고 이게 다 나눠져 그것도 있거든요. 설명한 한 네. 항목마다 감점 요인, 가점 요인이 있어요. 그걸 다 더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설명을 잘 들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5%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요. 이걸 그래서 완전히 개인별로 매트릭스로 쪼개서 와 그래서 와, 이거 맞는 사람도 대단하다. 배상 비율을. 네, 배상 비율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 표가 있어서 그 표에 맞춰서 이걸 잘 들었냐, 안 들었냐, 안 들었냐, 들었냐. 그래서 그거를 다 내고를 하게 될 것 같고 금융기관과 개인은 너에게 몇 프로 줄 수 있어. 그러면 그걸 만족해. 그러면 동의해. 오케이. 그럼 그거 주고 끝나는 거고 이건 이제 사적으로 동의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난 동의 못 하겠어. 나 70이 아니라 난 100 다 줘. 그러면 이제 법원 가야 되는 거죠. 상당히 오래 걸리고 엄청 오래 굉장히 걸리고 좀 복잡한 과정이 비용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용도 엄청나게 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 단체나 피해자 모임이 생기고 그 모임이 단체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나 이제 법 관련된 분들이 붙어서 네. 다 소송을 해라 내가 받아줄게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마무리가 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75면은 적정하냐 100이 다 원금을 다 달라 나는 진짜 예금인 줄 알았다 이걸 갖다가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보면은 솔직히 마음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증명하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저런 표를 줘서 그 증명하는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네. 뭐냐면 지금은 그냥 잘못 들었어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저는 상품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낙힌 레벨이라는 부분이 설명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불안전 판매가 됐을 가능성이 저는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50%만 안 빠지면 괜찮아요. 이렇게 팔았다는 게 제일 많잖아요. 네, 지금 네, 네. 뉴스나 뭐 이런 이제 소비자한테 그럼 50% 아니면 홍콩이 망하지만 하면 괜찮아요라고 더 심한 얘기했다. 경우는 그거죠. 망하지만 않으면 국가가 망하지만 않으면. 국가가 좀 망하지 않으면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없었어요. 없었다. 뭐 이런 예, 얘기들. 그랬는데 예를 들면 네. 20년으로 하면 있었고 한 번, 10년으로 하면 없었고. 그러면 50년, 100년으로 뭐 이렇게 바꿔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수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수 있으니까 20, 30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내부 통제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금융기관을 일단 때렸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맞고.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결국은 손익은 투자는 기초 자산을 잘 골랐으면 되는 일 아니에요. 지금도 H지수 아닌 자산을 골랐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그 당시에 중국이랑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이슈가 생기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낙힌 레벨이라는 거를 어제 증권사들 중에 몇 군데는 40, 그러니까 60%만 안 빠지면 되게 50%가 아니라 아니면 뭐 45%, 47% 이거를 조절해서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고정된 금리를 놓고 조절해서 판 증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뉴스를 찾아보면 그런 증권사는 원리금 다 받았어요. 이번에도 만기가 다 됐는데도 네. 찍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빠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낚인 부분은 설명을 잘했을까?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구조가 바뀌어요. 어떤 은행은 50이고 어떤 은행은 40% 빠지면이고 어떤 데는 50%고 어떤 데는 60% 빠지면이고 그거를 잘 고려했을까? 그냥 얘기할 때 고정금리로 몇 프로 수익이다? 그러면은 7%요, 6%요, 5%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반토막만 안 나면 5%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불안전 판매 이슈들을 피해가긴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또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설명하면 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벌써 낙힌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 차트상에서 봤을 때 제일 고점 근처에서 지금 발행된 것들이 만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1.2조가 손실을 봤어요. 1월, 2월 동안에. 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선 거놓은 데가 6월 달 상반기예요. 그리고 이 끝이 하반기예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가 문제죠. 왜냐하면 높은 데서 발행됐으니까 여기 밑에 찍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찍은 가능성이 많은 최저점이 4,919인데 고점에서 만에서 발행을 했어요. 만에서 발행을 했다가 주가가 빠지면은 낙틴을 이미 찍었겠죠. 50% 이상 빠졌으니까. 근데 그러면 어느 레벨에서 발행한 거 이하에서 발행했으면 이걸 안 찍었을까? 네. 안 찍었으면 그냥 원리금 보장 다 받고 네네. 받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최소 레벨로 9,838 이상에서만 가입을 안 했으면은 원리금이랑 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50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게 50이 아니라 60이라고 했으면은 8,198보다 위에서 발행을 했어야만 원리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잖아요. 낙힌 단어 몇 프로 빠지면 이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손익에서는 3년 뒤에 지났을 때 내 손익은 50% 받을지 100% 받을지가 저 단어 하나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금융기관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춰져서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저 레벨들을 조절해서 상품을 디자인할 의무가 있겠죠. 특히 은행이라면. 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요한 쟁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때 50%라 그랬어요. 약간 우기는 느낌. 이게 저는 이제 약간 우기기보다는 뭔가 논리적으로 서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금융상품 투자에 있어서는. 그냥 뭐 들었다가 손실 나면 물어달라고 그러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발전되는 가능성도 없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는 은행은 이제 ELS를 안 팔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예금만 은행에 와서 들거나 펀드만 들어야겠죠. 근데 펀드는 은행에서 고객들이 잘 안 들죠. 의외로. 증권사 가서 주식을 하지 펀드 안 들거든요. 원금만 찾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ELS를 은행에서 많이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했냐를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ELS 자체를 봤을 때는 한 과거에 한 150조 정도를 1년에 한 많이 되는 100조, 적게는 90조였거든요. 그게 쭉 깔려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년, 15년 동안에 정기예금 금리보다 한 4% 정도씩을 더 받아갔어요, 고객이. 90% 이상의 고객이 95% 이상의 고객이 수익을 봤으니까. 네. 그러면은 100조라고만 계산을 해서 4%면 4조예요, 1년에. 1년에 4조씩, 3, 4조씩이 정기예금 든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겼죠. 투자를 해서. 은행에 갔으면은 ELS 안 들고 예금만 들었으면 그냥 이자받고 끝났을 1% 이자받고 끝났을 걸 4%씩 받았으니까 4, 5%씩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걸 다 더했다고 치면 10년이면 40조예요. 15년이면 뭐 60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돈을 벌어왔는데 이번에 털렸죠. 이번에 털려서 6조 정도가 털리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그렇게 낮다고 쳤을 때 과거에 번 돈을 이제 물어내야 되냐는 부분 때문에 감독원도 횟수가 있어요. ELS 들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점을 당해요. 50%에서. 그러니까 배상 비율에서 네. 점수가 깎이는 거죠. 그래서 못 받아요. 네. 많이 해서 그다음에 돈까지 벌었어요. 과거 네가 ELS를 투자를 해서 번 돈이 얼마야 라고 했는데 지금 손실 본 거 얼마야. 네. 이걸 비교를 해서 감점 비율이 확 높아져요. 네. 그래 버리면 못 받아서 0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ELS를 과거에 많이 들어서 수익을 봤던 사람은 몰랐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손실 봤던 건 몰랐을 수도 없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되게 나름 상식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상에서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증권사가 낙틴이라는 걸 50에 팔았는데 그러니까 50%안 빠지면은 수익이 나는 걸 팔았는데 은행에서 예를 들면은 40%안 빠지는 거를 팔았다거나 예를 들면 더 공격적인 거죠. 은행이 증권사보다. 이런 경우들은 충분히 이제 블레임을 당할 수 있는 비난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포커스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안전 판매나 상품 이제 내부 통제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소비자가 더 우위를 점유하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충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책임인데 아주 대전제 대전제가 하에서 뭐 불안전 판매가 됐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죠. 있죠. 그렇죠. 물어야 되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각각의 상황이 다 너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부분도 좀 오랫동안 얘기가 살펴봐야 될 것 될 것 같아요.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잘 정리를 해주셨고 또 추가로 그리고 해주실 추가로 볼 말씀이 거는 네. 이제 지금 저희가 제일 이제 유행했던 게 TLT하고 TMF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한다고 6월 달에 인하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인하한다 그러면 무조건 TLT나 TMF를 사면 무조건 벌어야 되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사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제도 저희가 쭉 봤지만 금리가 오히려 1월 달부터 올랐죠. 그러면 손실이 받겠죠. TLT, TMF도. 특히 TMF는 3배짜리니까 더 손해를 받겠죠. 그러면은 이걸 지금 그러면 인하한다 그러니까 이젠 사도 되나? 이런 물음표가 던져지고 네네. 그다음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봤던 걸로 보면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페드 와치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1월 달보다는 올랐고 지난주보다는 내렸어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랑이 금리차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었고 뭐 샤메 법칙이 있어서 침체가 올 거고 이렇게 얘기한 지 오래됐는데 침체가 안 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거기다 금도 올라가고 이건 뭐지? 뭐 이런 상태가 지금 돼 있는 네네. 상태죠. 그죠? 그랬더니 그거 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하루 엔비디아가 확 빠지니까 아니야. 여기서 바뀌는 건가 트렌드가 아니야 트렌드는 계속 갈 거야 라고 이제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리스크치 그다음에 자기가 언제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여기서 포지션을 바꿀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많이 번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근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해서 맨 꼭지에 들어가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지난 어저께도 보여드렸던 건데 예를 들면은 채권 변동성 지수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채권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고 나면은 이제 위기 상황이었고 크라이시스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크라이시스 상황이 끝나면서 주가는 오르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SBB 사태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대부분 다 빅스도 다 지나서 보면 다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점프할 때는 우리는 이미 손실이 왕창난 상태예요.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를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피하고 싶은 방법은 내가 이익 볼 거를 없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익 볼 가능성을 줄여놓는 수밖에 없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ELS도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ELS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정기예금 금리보다 3배씩 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다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이 없다. 이런 일은 없어요. 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금융시장에. 그러면은 지금 실제 현재 상황에서도 현재 레벨이 높아라고 생각했을 때는 변동성이 급등하면서 급락을 해버렸을 때 뭐 예를 들어 30% 빠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들어가긴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빠지면 한 10% 정도면 될 것 같아. 대신 올라가면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지금 출발을. 이제 그걸 비교할 때 이런 포인트들을 좀 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많이 나오셔서 이제 채권 쪽 전문가분들이랑 얘기하셔서 다 들은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모든 거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급이잖아요. 네. 돈이 많으면은 뭔가를 사야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줄여야 하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파란색 그려놓은 게 MMF예요. 우리나라도 MMF는 현금이잖아요. 네. 뭘 살 거 없고 주식 사기도 뭐하고 채권 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약간 현금, 대기성? 대기성 자금. 머니마켓 펀드의 네. 줄임인데 네, 대기성으로. 대기성이죠. 네. 근데 22년 중반서부터 네. 올라간 각도를 보세요. 아, 엄청나게 MF 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러면 이 MF는 왜 이렇게 계속 늘었어 돈은? 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22년도서부터 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올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채권을 사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네. 평가 손실이 금리는 받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단기 금리가 높아지니까 지금도 일드 커브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역전인 이유가 그냥 넣어놓고 단기 받는 게 훨씬 더 이자가 높잖아요. 먼 거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까운 쪽에다가 돈을 계속 더 넣어놓는 거죠. 뭘 살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채권 샀다가 손실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다 보니까 더 MF에 몰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뭐 예전에 많이 들으셨던 영래포 이런 것들도 결국은 영래포에 넣어놓는 거나 MMF에 넣어놓는 거가 금리 높은 쪽으로 무조건 움직이는 거잖아요. 고정금리 자금들은 0.01%가 높아도 옮기거든요. 네. 특히 기관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 변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유동성이 많구나. 여전히 돈이 많구나. 아직 날린 경우가 없잖아요. 보통 크라이시스가 생겨서 유동성을 확 날려버려야 없어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침체도 안 왔고 크라이시스도 안 왔기 때문에 돈이 많구나라는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로. 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돈을 계속 찍었으면 인플레 생기고 거기다가 이제 돈 이번 QT 하면서 실제로 이제 QT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 잔고를 줄일 거야. 그러면서 M2가 줄고 있어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M2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 2022년부터 QT 했으니까. 그럼 줄고는 있어요. 줄고는 있는데 밑에서 보시면 이게 속도예요. 속도. 돈의 량이 아까 보면 MMF 많아지고 있는데 얘는 줄어드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란 게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지 얘가 없어지진 않은 상태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돈에 돌아가는 속도가 줄어드는 만큼 빨라져서
실질적으로는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GDP도 견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생산성이 그래서 좋아져서 롤링 침체가 있어도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문홍철 연구위원님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 규모가 지금보다 뒤로 가면 하반기로 가면 무조건 줄어들 거다. 네. 그러면서 장기채는 계속적으로 발행이 증가해서 이슈가 생길 거다라는 쪽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런 뉴스를 가지고 있었을 때 금리 그냥 하락할 거야라고 베팅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년하고 10년하고 금리 차이가 줄어들 거야라고 에다가 베팅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안전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게 더 안전할까 아니면 하나를 그냥 채권을 사는 게 더 안전할까? 항상 이렇게 분산이 분산이 돼 좋지 있는 게 않- 조금 네, 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과거 차트를 그려서 보면 네. 이 10년, 2년 수익률 차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위로 점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7월 달부터. 네. 이제 금리차 역전됐어 이러고 나서 계속 벌어졌다가 한 번 다시 SVB 사태 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리차는 줄어들겠구나라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더 내려가도 여기 끝이고 SVB 사태나 크라이시스 때도 여기 막 1%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러면 밑은 어느 정도 맞춰 있는 것 같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보면 예를 들면 선물이라거나 요즘은 인버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버스도 많으니까 예를 들면은 2년짜리 채권들은 매도하고 10년짜리 채권들은 매수하는 전략을 만들어서 ETF를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런 전략들이. 그래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투기만 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선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기만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선물을 매도하거나 수익률 선물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냥 수치 자체가 있어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해서 두 개를 섞은 상태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TMF나 TLT 가진 것보다도 오히려 위험은 더 적을 수도 있고 예, 자기가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형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제일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한 것 같다. 네. 그런데 진짜로 오면 어떻게라고 하는 이제 무서움이 있는 사람들, 리스크 애프타이트가 나쁜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런 되게 안정적일 것 같다. 하나 사고 하나 파는 상태 형태의 트레이딩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련돼서 FOMC에서 이번 FOMC에서 인상 인하 뭐 이런 폭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QT에 대한 얘기가 못지않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아서요. 네, QT 그다음에 지금 재무부 발행되는 네. 채권량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만기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금리 차를 네네.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투자 방향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테이블랩의 케빈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인포맥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CPI를 대기하고 있는 시장 발표가 되고 시장의 움직임 또 잘 정리해서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